안녕하세요. CRO TV 아나운서 양한나입니다. 오늘 한층 더 샤방해진 모습으로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DTN-CRO의 비임상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까지는 신약 제출 자료 중에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챕터를 바꿔서 유전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설명 잘 해주실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유전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유전 독성이 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전 독성이란 네. DNA와 같은 유전 물질에 상해를 미치는 성질이 있는지를 네. 보는 독성 시험입니다. 아, 제가 잘 아는 DNA 이거 맞죠? 네. 갑자기 확 친숙해지는데 이 DNA라고 하면 유전 물질 여기에 독성이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걸 가려내는 그런 실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개발한 시험 물질의 발암성을 예측하기 위한 단기 시험법인데요. 비교적 시험 기간이 짧아서 단기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약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 진행하는 시험입니다. 유전 독성 시험 이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떤 시험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시험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유전 독성의 잠재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단일 시험만으로 유전 독성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항목으로 시험법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유전자 돌연 변이,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 그리고 DNA에 대한 상해성이나 수복성 등에 대한 시험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 독성 시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류도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는 시험법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 돌연 변이 시험, 그리고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체외 염색체 이상 시험, 네. 그리고 마우스 림포마 TK, 체내 소액 시험, 코맥 시험, 다양한 시험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건가요? 보통 한 가지 시험만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3가지 정도의 시험을 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확인하는 복귀 돌연 변이 시험, 그리고 염색체 상에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염색체 이상 시험하고 소액 시험이 있습니다. 네네. 이 시험 방법들은 주로 인비트로 인비보, 생체 내, 생체 외의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생체 내는 인비보 그리고 네. 생체 외는 인비트로. 네, 맞습니다. 그럼 이 2가지의 차이점이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냐 아니면 동물이 아닌 박테리아나 세포를 이용한 시험이냐 이런 차이죠?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잠시 똑똑해지는 순간. 그래서 이 인비트로 인비보를 섞어서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인비트로에서 양성이 나와도 인비보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비보, 인비트로를 조합해서 실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체 외 시험은 시험관 내 시험들이 많은데요. 결과는 굉장히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생체 내 시험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수행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체 외 시험을 할 때는 S9이라는 대사 활성화 효소를 사용합니다. S9이요? 네, 제가 네. K9은 좀 아는데 S9은 대사 활성화 효소가 S9 네, 이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S9이라는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실험용 레트에 적절한 약물 대사 효소를 유도할 수 있게끔 투여한 다음에 그 실험 동물의 간에서 대사 활성화 효소라는 S9을 간에서 취득한 효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DNA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복귀 돌연변이 시험 여기에 대해서 좀 낱낱이 살펴볼까요? 네, 복귀 돌연 변이 시험은 저희가 이제 균주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물질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소요 기간이 2일 정도 걸리고요. 단기간 내에 결과를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발암성 시험까지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개발하는 단계, 초기 단계에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귀돌연변이라 이 시험 이름도 어려운데 네. 시험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복귀돌연변이 시험은 특정 아미노산, 저희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종류가 좀 많잖아요. 아실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특정 아미노산이 저해되도록 조작한 균주입니다. 그래서 이 균주에 시험물질을 처리했을 때 이 시험물질의 영향에 의해서 아미노산 합성이 가능한 균주로 다시 균주가 복귀된다라고 해서 이제 복귀돌연변이 균주가 아미노산은 먹는 건가요? 먹고 그렇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수. 네. 균주가 먹는 게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을 이랑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 특정 아미노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균주가 성장하면 이건 시험물질에 영향이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균주를 사용을 할까요? 이게 균 이러면 뭔가 유산균. 그리고 또 네. 뭐 있지? 뭐 있죠? 대장균. 네, 맞습니다. 잠시 똑똑해지는 순간.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시험법에서 이 균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미노산 종류 중에 히스티딘이 필요한 살모넬라균 그리고 살모넬라 균인데 네. 히스틴을 먹고 자라는 균인 거죠. 네, 그 균 4가지 균하고 그리고 트립토판이 필요한 대장균 한 종 해서 트립토판도 아미노산의 일종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5종의 균주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이 시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험 물질을 균주에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48시간 정도 배양해서 배양은 보통 이제 37도 인큐베이터에 배양을 하거든요. 배양을 하면 그 플레이트 안에서 콜로니가 형성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하얗게 균이 자라게 되는데요. 그 균의 진낙수, 이 숫자를 계측을 해서 이게 음성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숫자가 늘어났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양성이냐 아니면 음성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네. 왼쪽이 이제 음성이고 오른쪽이 양성인데 네. 그러면 어떤 특정 균주마다 5균주잖아요. 저희는 네, 그 네. 균주마다 이렇게 평균 값이 15개다 하면은 15개 이하는 네거티브, 네. 이상은 포지티브 네. 이렇게 하고 포지티브인 경우는 갑자기 막 15개여야 되는데 25개, 네. 35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성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15개 기준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2배 라고 하면 30개 이상이 넘으면 양성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다라고 이거는 보시면 이제 됩니다. 열외인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요즘 이슈잖아요. 네, 네. 그럼 코로나도 이렇게 저희가 채취를 해서 네. 몇 개 이상이면 코로나가 양성이다. 그리고 몇 개 이하면 코로나 음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일까요? 꼭 그렇진 않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PCR 돌려서 결과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균이 검출만 되면 걔는 코로나 양성이다라고 보시면 한 개만 됩니다. 나와도 네, 양성이다. 네. 오늘은 유전 독성 시험 중에서 돌연변이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해에는 저희가 아직 안 한 2가지가 남아있잖아요. 소액 네. 시험이랑 염색체 이상 시험. 네. 거기에 대해서 마저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바꿔서